자, 이제 학습지 7차 시어 관련해서 교과서는 94, 95쪽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7차 시어 관련해서 교과서 94, 95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7차 시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 개항이에요. 개항이라는 건 항구를 연다는 거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6차 시에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배웠었잖아요. 그것은 통상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항을 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1862년부터 1872년까지 약 10년간 집권을 하게 되는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나이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고종이 이제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1872년 이후에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종은 자기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던 거죠. 개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미 이 이전부터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이제 대비돼서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던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도 외국과 통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국도지 영환지략 이런 서적을 통해 가지고 서양의 문물, 국제정세 등을 폭넓게 이해하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오경석과 유홍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역관과 의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인 출신으로서 그런 청나라를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이런 서양의 어떤 문물들을 이제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해국도지랑 영환지략은 책 이름인데요. 쉽게 말해서 세계 지리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의 지리를 담은 책. 그래서 우리 조선 전기에 이제 떠올려 보시면 조선 전기는 세상이 중국 중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보면 중국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조선이란 나라도 좀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 등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서양의 침략에 맞서려면 자주적으로 문호를 열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무렵에 메이지 유신에 단행한 일본이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자고 요구해 왔거든요. 자,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냐면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근대화를 단행하게 되는데 그 근대화의 명칭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서양의 법이나 정치 체제 같은 것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신들의 근대화를 서양식으로 바꾸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 같은 경우에도 입헌 군주제, 왕은 존재하지만 어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입헌 군주제의 형태를 이제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본은 입헌 군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황이 존재하지만 천황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의 대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수상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은 이제 서양의 법과 정치 체제까지 모두 다 받아들였던 그런 근대화 방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외교관계 맺자고 요구해 왔는데 흥선대원군이 이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일어났거든요. 정한론, 한반도를 정벌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은 이제 일본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당장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후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이후에 이제 고종은 자기 아버지랑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면서 운요호라고 하는 사건을 배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운요호라는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운요 사건이 뭐냐면 미국의 포함 외교를 본뜬 사건이에요. 떠올려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이제 미국의 배가 이제 와가지고 무력으로 이제
개항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서 그 개항 요구를 수락한 거였잖아요. 운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이제 강화도에 접근을 해서 강화 수비대가 경고 포격을 하니까 1일 9실로 초지진을 포격하고 군대를 영종도에 상륙시켜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거죠. 무력으로 문호 개방을 강요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의 이제 관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일본이 이제 개항 요구하니까 한번 협상에 한번 나서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 역사 속 이야기에 강화도 체결 당시 조선은 어떠한 태도로 나섰을까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조선에 개항하는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방문한 외국 대표를 한번 만나본다는 태도로 협상에 나섰어요. 여기 옆에 사료를 한번 보시면 의정부가 일본 군함이 경내에 들어온 사정을 알아본 내용을 잇따라 받아보니 반드시 우리나라의 대간을 만나려 한다고 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을 어루만지는 뜻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한번 만나본다는 태도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채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개항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개항을 빨리 하던 늦게 하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항을 해야 하는 것이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항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 협상 조약이 우리한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부정적인 영향을 강화도 조약의 조문을 보시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불평등한 조약 조선 침략의 발판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강화도 조약이 있어요. 강화도 조약은 의로 보자면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외국과 맺은. 나중에 보면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고 해서 미국과 체결한 것이지만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면 이 강화도 조약이 되는 거고 이것은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이 일본에 전적으로 유리한 조선에는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조약이었다는 거죠.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1관에 보시면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평등한이라는 명칭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 내용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이 이런 조약을 이제 내세웠냐면 이거죠. 바로 옆에 보면 의미가 나와 있는데 조선에 대해서 청해 간섭을 배제해서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 사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일본의 침략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관을 보시면 조선 정부는 부산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 나중에 이게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3개 항구를 개항하게 된 거죠. 근데 각각 목적이 다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도 위치를 보시면 더 좀 수월하게 아실 수 있는데 선생님 지도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 부산은 이쪽 남쪽에 있잖아요. 부산이고 인천은 서울과 가깝거든요. 그 다음에 원산은 이쪽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부산은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어떤 물자들을 일본으로 수송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은 경제적 목적으로 일본이 개항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서울과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개항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원산은 여기 위에 연해주라고 하는 땅이 러시아 땅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랑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항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러일 전쟁을 일본이 나중에 추진을 하게 되거든요. 먼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개항이 1876년에 일어난 일이라면 나중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일본이 여기에 이제 경원선이라고 하는 철도를 부설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항구 3개를 개항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해안 측량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안을 왜 측량할까요? 해안을, 바닷가 근처를. 해안을 측량한다는 건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배를 왜 들여오지요? 그렇죠. 배를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적인 침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안 측량권을 허가한다는 건 군사적인 침략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간이요.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을 하면서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관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상공업을 보장하는 거죠. 이것도 그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일본 상인이 자유롭게 이제 조선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본 상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조선 상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 상인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공업을 보장을 해서 경제적으로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구간은. 마지막 10관 보겠습니다. 10관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 저번에 제국주의 할 때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외법권이라고도 합니다. 영사재판권, 치외법권. 그럼 이런 영사재판권이 있으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국 관원이 심판하니까 그냥 범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의 약탈적인 무역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 치외법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굉장히 경제적인 침략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조약에 이어가지고 일본은 조일 수호 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이런 조약도 맺었거든요. 이런 조약을 통해 가지고 개항장에서 일본인 조계를 설정해요. 일본인이 머무를 수 있는 조계는 다른 말로 거류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인정하고요. 그러면 일본 화폐 유통을 인정했으니까 이거는 일본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조선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쵸? 일본인한테 유리한 거죠. 조선인은 어차피 조선 내에서는 조선 화폐밖에 못 쓰는데 일본 화폐를 유통한다는 건 일본인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양곡이 유출되는, 양곡 이제 식량, 쌀, 곡식 같은 건데 이런 것을 유출되는 것을 제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으로 너무 무제한으로 양곡이 수출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조약을 개정해서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릴 수 있도록 조약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하지 못했죠. 사실 일본은 미국하고 조약 체결할 때 이미 관세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선에 적용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더 자기들이 체결한 조약보다 더 불평등하게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에 이렇게 이 내용을 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